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놀라운 발견을 할 때가 있다. 나는 기후와 관련한 어떤 글을 읽고 있었고 거기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여름은 겨울보다 약 4.5일 더 길고 봄은 가을보다 약 3일 더 길다.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나는 곧장 몇 가지 계산 작업에 돌입했다. 그렇게 나는 지구 공전 궤도에 대한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상관관계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실 원리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고전물리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내용이고 도서관을 열심히 뒤져보면 어딘가엔 있을 법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런 건 내게 중요치 않다. 어쨌건 나는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 기쁨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자로는 춘, 하, 추, 동이다. 이 사계절에는 각각에 대응하는 4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이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날들이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태양이다. 하지를 예시 삼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당신은 2023년 하지, 즉 2023년 6월 21일 서울 한복판에 서 있다. 이날 오후 12시 39분은 한 해 중 해가 가장 높게 뜨는 시간이다. 해가 높은 만큼 그림자는 아주 짧다. 이날 일출부터 일몰까지 태양은 하늘에서 이런 궤적을 그리며 움직인다. 나침반을 들고 태양이 뜨고 지는 방향을 관찰해보자. 하진날 태양은 동쪽보다 훨씬 더 뒤에서 뜬다. 그리고 서쪽을 훨씬 더 진한 자리에서 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지란 것은 해가 떠 있는 낮이 가장 길고 해가 없는 밤이 가장 짧은 날인 것이다. 반대로 12월 동짓날은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동짓날의 일출 위치는 정동쪽보다 더 남쪽으로 물러나 있고 해가 질 때도 정서쪽에 못 미치는 지점에서 지면서 낮이 그만큼 짧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동지와 하지 사이, 또 하지와 동지 사이에는 해가 정확히 동쪽에서 떠서 정확히 서쪽으로 지는 날이 있는데 우리는 이 날을 각각 춘분과 추분이라 부른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것이다. 춘분을 봄의 시작, 추분을 가을의 시작으로 본다면 2023년 봄여름은 186일이고 이어지는 가을 겨울의 길이는 180일이다. 봄여름이 가을 겨울보다 6일 더 긴 것이다. 우리는 이 두 숫자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해볼 수 있다. 봄여름과 가을 겨울의 차이를 봄여름과 가을 겨울의 합으로 나눠보자. 참고로 2024년엔 윤달이 껴있어서 이 봄여름 가을 겨울의 길이는 366일이다. 이 계산 결과는 약 0.0164 정도인데 놀랍게도 이 숫자는 지구 공전궤도의 20률과 굉장히 비슷하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적을 그리며 돈다. 20률이란 것은 이 타원이 원에 비해 얼마나 더 찌그러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우리는 어쩌다 보니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값을 계산해버린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우리는 그저 1년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들, 즉 춘분과 추분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것을 통해 아주 간단한 사칙 연산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덜컥 지구 공전궤도의 성질이 튀어나온 것이다. 이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이것은 엄밀한 물리법칙에 의한 필연적 결과인 걸까? 답은 후자이다. 이 속엔 엄밀한 천체 법칙과 물리 법칙이 숨어 있다.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사이에 존재하는 약 일주일의 비대칭성이 어떻게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엄밀한 물리 법칙과 계산을 통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건 대단히 영양가 높은 문제이다. 우리는 이 20률의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지식들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수학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문제풀이 이전에 약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전혀 겁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타원에 대한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성질이다. 타원이란 무엇인가? 두 초점에 대한 거리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것이 타원의 기하학적 정의이다. 한번 직접 그려보자. 여기 두 초점이 있다. 그리고 일정한 길이의 실을 두 초점에 건 다음 실의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 바퀴 빙 둘러주면 바로 이것이 타원이다. 즉, 한 초점에서 타원상의 임의의 점을 거쳐 다른 초점으로 갔을 때 타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것이다.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17세기 초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돈다는 것이었다. 이건 근대 과학혁명을 촉발한 대단히 혁명적인 사건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 가지 오랜 믿음은 완벽한 천상의 존재들은 완벽한 원의 형태를 따른다는 것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행성이 찌그러진 원의 형태를 그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케플러는 그것이 실제 관측 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믿음도 관측 결과와 다르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생각했고, 그런 그의 생각은 17세기 과학혁명을 촉발하는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20률은 이 타원을 정량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의 정확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다. 타원의 긴 반지름을 A, 짧은 반지름을 B, 그리고 원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C라고 하자. 이때 타원의 20률 E는 긴 반지름 A와 초점거리 C 사이의 비율이다. 지금 그려놓은 타원은 A의 길이가 정확히 C의 2배이기 때문에 이 타원의 20률은 2분의 1, 즉 이것은 20률 0.5짜리 타원인 것이다. 헌데 이런 수학적 정의가 어떻게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와 연관이 있는 건가? 이건 서로 다른 초점 거리를 가지는 타원들을 직접 그려놓고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지금 그려놓은 3개의 타원에 대한 A의 값은 서로 같다. A가 같다면 20률은 초점 거리 C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긴 초점 거리를 가지는 타원은 큰 20률을 가지고 짧은 초점 거리를 가지는 타원은 작은 20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큰 20률을 가질수록 타원은 더 많이 찌그러지고 작은 20률을 가질수록 타원은 원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은 약 0.0167이라 했다. 즉, 이렇게 작은 20률에 대해서는 두 초점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 그리고 이 타원의 형태는 육안으로 봤을 때 완벽한 원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다. 실제 정확한 원과 겹쳐놓고 봐도 이 둘은 차이가 없으며 아주 가까이서 봐야 약간 찌그러져 있는 형태가 보이는 정도인 것이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확실하게 찌그러져 있는 지구의 공전궤도는 사실 과장이고 거짓말이다. 우리가 익히 봐왔던 이런 그림에서는 태양의 크기, 지구의 크기, 그리고 지구 공전궤도의 20률까지 그 모든 것이 과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이다. 행성의 공전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일종의 교육적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타원에 대한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타원의 넓이인데 그 전에 먼저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 그런데 이 식을 풀어놓고 써보면 사실 이 속에 이미 타원의 넓이 공식이 숨어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2번 곱해져 있는 r에서 첫 번째를 가로축 반지름, 두 번째를 세로축 반지름이라 해보자. 이 공식은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데 그것은 이것이 가로축 반지름과 세로축 반지름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가로, 세로가 따로 변한다면 어떨까? 이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현해놓고 A와 B를 독립적으로 변화시켜도 이것은 여전히 찌그러진 원의 넓이를 나타내는 공식이다. 이 A와 B가 가로, 세로 방향으로 찌그러지는 영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파이 곱하기 긴 반지름 A 곱하기 짧은 반지름 B, 이것이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 것이다. 자, 20률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사전 작업이 끝났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격적인 질문들을 던져보자. 사계절이 서로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 이전에 계절이란 것 자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여름엔 낮이 길고 겨울엔 밤이 긴 것인가? 교과서에서 봤던 이런 과장된 도식은 공전궤도가 타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계절이 생기는 원인이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때문일 것 같은 착각을 준다는 것이 이 도식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인 것이다. 태양에서 멀 때가 겨울이고 가까울 때가 여름일 것이라는 건 이 도식을 보고 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 20률에 맞게 그려놓고 보면 태양에서 가장 먼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근일점보다 불과 3% 정도 더 멀리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위치한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면 태양과 멀리 있을 때가 여름이고 가까이 있을 때가 겨울이다. 분명 사계절의 원인은 타원 궤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구의 공전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이다. 자전축의 효과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 대상들을 가능한 크게 확대해보자. 또 지구 위의 복잡한 지형들도 다 지워버리자. 지금 이 행성의 자전축은 공전 평면에 대해 수직하다. 그러니까 공전 궤도가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 위치에서 볼 때 자전축은 이 선에 대해 직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지구 어디에서도 계절이란 게 존재할 수 없다. 한반도가 있는 이 정도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이 지점이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은 정확히 하루의 절반이다. 그러니까 반달같이 생긴 오른쪽 절반을 지날 때가 낮, 그 반대쪽 절반을 지날 때가 밤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지구가 공전궤도상 어디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즉, 자전축이 공전 평면에 대해 수직하다면 밤낮의 길이는 1년 내내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지구의 자전축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않다. 지구의 자전축은 공전 평면을 기준으로 약 23.5도가량 기울어져 있다.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계절을 만들어낸다. 자전축 위에서 보면 지구는 더 이상 앞서 봤던 반달 모양이 아니다.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을 땐 축을 중심으로 낮과 밤이 정확히 대칭적이지만 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에선 태양빛이 이 뒤쪽 영역까지 가 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출과 일몰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북반구의 이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태양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여기가 바로 일출 지점이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이때가 정오이고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일몰 지점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태가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여름이다. 이런 현상이 자전축의 기울어짐 때문이라는 건 옆에서 보면 더 명확하다. 태양 쪽으로 기울어진 북반구는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여름이지만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남반구는 밤이 길고 낮이 짧은 겨울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여름일 땐 호주는 겨울이고 한국이 겨울일 땐 호주는 여름이다. 공전궤도상 어떤 하나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계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계절의 원인이 타원궤도가 아니라 자전축의 기울어짐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6개월 뒤 이런 상황은 180도 반전된다. 지구는 자전축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 6개월 동안 공전궤도를 반바퀴 돌아 태양 건너편으로 이동한다. 이때 북반구는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어 있고 남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 있다.
따라서 태양 반대편으로 기울어 있는 북반구는 태양에 노출되는 면적이 그만큼 작아진다. 앞서 했던 것과 같이 일출과 일몰의 위치를 보면 여기서는 밤이 길고 낮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태양 반대편으로 기울어 있는 북반구에서는 이때가 바로 겨울인 것이다. 이렇게 기울어진 자전축은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의 차이를, 그리고 공전궤도상 위치에 따른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 모습은 마치 달이 차고 기우는 것과 유사하다. 달은 지구 주변을 달의 한 바퀴씩 돌면서 차고 기울기를 반복한다. 달은 지구의 달이고 지구는 태양의 달이다. 지구 또한 달처럼 기울어진 자전축 속에서 1년을 주기로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주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사계절의 변화는 공전궤도가 타원이라서가 아니라 자전축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리고 약간 찌그러져 있는 공전궤도는 이 사계절 사이에 존재하는 약간의 비대칭성을 만들어낸다.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 지구의 공전궤도는 비교적 작은 이심률을 가진다. 그 말인즉슨 두 초점이 그만큼 가까이 붙어있단 말이다. 이 중 한 초점 위에 태양이 위치하는데 사실 공전궤도에 비하면 태양의 크기는 상당히 작다. 그리고 태양은 공전궤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짧은 반지름 B는 타원을 정확히 절반으로 가르는데 태양은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가을, 겨울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다. 이 약간의 비대칭이 계절 간의 비대칭을 만들어낸다. 태양이 가을, 겨울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가을, 겨울 동안 이동하는 궤적은 봄, 여름 동안 이동하는 궤적보다 더 짧다.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사이에는 타원 아래 위로 두 초점 간 거리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니 그렇다면 이 길이의 차이가 시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지구는 봄, 여름의 시작과 끝에서 이만큼의 거리를 더 이동하기 때문에 딱 이 정도의 길이 차이가 일주일 정도의 시간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틀린 설명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려면 지구의 공전 속도가 항상 일정해야 하는데 실제 지구는 태양과 가까울 땐 비교적 빠르게 돌고 태양과 멀 땐 비교적 느리게 돈다. 즉,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따라 공전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차이를 중심으로 양쪽 궤도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뭔가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가보자. 과학의 힘은 이런 엄밀한 분석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법칙은 이 공전 속도에 숨겨져 있다. 단순히 행성이 태양과 가까울 때 빠르고 멀 때 느리다는 그런 정성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정량적인 물리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행성의 타원 궤도를 처음 발견한 그 요하네스 케플러이다. 그는 참으로 완성도 높은 연구 업적을 남겼던 것이다. 그런데 작은 이심률을 가지는 지구 같은 행성은 케플러 법칙을 설명할 목적으로 본다면 전혀 좋은 예시가 아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구의 공전은 태양과 멀 때 느리고 가까울 때 빠르다는 케플러의 법칙을 만족한다. 하지만 워낙 작은 이심률 때문에 그 속도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에겐 케플러 법칙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큰 이심률을 가지는 예시가 필요한데 그런 사례들은 태양계 바깥쪽으로 나가보면 노다지로 널려 있다. 태양계는 어떤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8개의 행성과 그들을 도는 위성, 그리고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벨트 정도가 태양계를 구성하는 거의 전부인 것처럼 배우지만 사실 태양계의 구성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 특히 해왕성 너머에는 비교적 큰 이심률을 가지는 외행성들이 많은데 이 중 상당수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것들이다. 알려진 것 중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궤도를 도는 외행성은 2003년 11월에 발견된 세드나라 불리는 천체이다. 이 외행성은 지구 공전 궤도보다 약 50배가량 큰 이심률을 가지는 확실하게 찌그러진 공전 궤도를 돈다.
케플러가 화성 같은 대표적인 행성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은 태양과 가까울 땐 빠르게 돌고 멀 땐 천천히 돈다는 것이었다. 발견된 지 20년밖에 안 되는 이 천체 역시 약 400년 전 케플러가 밝혀낸 그런 경향성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세드나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만 년이다. 그 1만 년의 시간을 1000년 단위로 나눠보면 타원이 찌그러진 만큼 좌우로 상당히 비대칭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같은 1000년이라도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느리게 돌 땐 짧은 거리를, 가까이서 빠르게 돌 땐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케플러는 이런 행성의 움직임이 마치 시계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시계의 시침은 12시간에 한 바퀴씩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돈다. 따라서 모든 눈금들은 일정한 거리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침 끝이 훑고 지나간 길이를 안다면 그에 대응하는 시간을 알 수 있다. 시계에서는 길이가 시간으로 직접 대응되는 것이다. 하지만 행성은 그렇지 않다.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도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이동한 거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길이를 시간으로 직접 대응시킬 수 없는 것이다.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는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 별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시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 속에 케플러 법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시침 끝이 이동한 거리를 통해 시간을 알 수도 있지만 그것은 면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3시부터 4시까지 시계바늘이 이 1시간 동안 훑고 지나간 면적을 S라 해보자. 그렇다면 9시부터 10시까지 이 1시간에 대응하는 부채꼴 면적은 얼마인가? 당연히 S이다. 즉, 우리는 시계의 움직임을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 시계바늘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훑고 지나간다. 놀랍게도 행성은 정확히 이런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 행성의 운동에서 시계바늘의 역할을 하는 것은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이다. 그러니까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은 마치 시계바늘처럼 항상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훑고 지나간다. 태양과 가장 멀리 있을 때의 1000년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의 1000년, 이 두 부채꼴의 넓이는 서로 같은 것이다. 그런데 시계와는 다르게 이 두 부채꼴은 너무 다르게 생겼다. 그래서 이들 면적이 같다는 게 한눈에 잘 들어오진 않지만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보면 이 둘은 분명 같은 면적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전하는 행성의 속도가 변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이다. 태양과 멀 땐 부채꼴의 높이가 길기 때문에 밑변이 짧아도 큰 면적을 얻을 수 있지만 태양과 가까울 땐 보다 더 빨리 움직여 밑변의 길이를 늘려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행성의 공전은 시계와 같다. 공전 궤도가 타원인 탓에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매 순간 변하지만 그에 맞게 공전 속도도 변함으로써 태양과 행성은 마치 시계바늘 끝에 두 점처럼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시계바늘이 훑고 지나간 면적은 시간에 비례한다. 이것이 케플러가 행성의 움직임 속에서 발견한 한 가지 법칙이다. 아이작 뉴턴은 이런 법칙들로 만류인력의 존재와 그것의 수학적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뉴턴까진 갈 필요가 없다. 20률의 수수께끼는 행성의 공전이 일종의 시계와 같다는 이 정도 개념만으로도 마법같이 풀리게 된다. 우리는 드디어 앞서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라는 이 두 숫자로 했던 계산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의 합은 봄, 여름의 면적과 가을, 겨울의 면적을 더한 값에 비례한다. 봄, 여름의 면적 S 봄, 여름은 태양과 지구를 잇는 선이 봄, 여름 동안 훑고 지나간 면적이고 S 가을, 겨울은
이 선이 가을 겨울 동안 훑고 지나간 면적이다. 따라서 이 두 면적의 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면적, 즉 타원 전체의 면적이다. 앞서 배웠던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떠올려 보자. S 봄 여름 더하기 S 가을 겨울의 값은 파이 곱하기 긴 반지름 A 곱하기 짧은 반지름 B이다. 이 비례한다는 기호를 수학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면적과 시간 사이엔 이 둘을 연결해주는 어떤 비례 상수가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그 비례 상수를 K라는 문자로 표시해보자. 그렇다면 분자의 값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이 역시 케플러 법칙을 적용하면 이 시간의 차이는 면적의 차이에 그대로 비례하게 된다. 이 봄, 여름 면적과 가을, 겨울 면적 간의 차이 역시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타원에서 S 가을, 겨울을 그대로 돌려서 봄, 여름의 면적에다 겹쳐놔보자. 이렇게 보면 S 봄, 여름과 S 가을, 겨울의 차이는 이 가운데 있는 가늘고 기다란 면적만큼이란 걸 알 수 있다. 이 면적을 100%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타원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아래 위 곡선 형태를 고려하여 적분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힘들게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냥 이것을 너비가 2c이고 높이가 2b인 직사각형으로 두고 계산해도 이렇게 가늘고 긴 면적을 계산하는 상황에선 그 복잡한 적분 계산 결과와 0.1%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다.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즉 2c 곱하기 2b이고 이것이 바로 분자에 있는 봄, 여름과 가을, 겨울 면적 간의 차이이다. 계산 결과를 정리해보자. 비례상수 K와 짧은 반지름 B는 분자 분모의 공통으로 있으므로 상세대에 없어지고 식을 좀 더 정리해보면 A분의 C라는 값이 보이는데 이것은 긴 반지름 A와 초점거리 C 간의 비율, 이것은 바로 20률 2의 정의 그 자체이다. 좌변의 이 간단한 사칙 연산이 공전궤도의 성질로 연결됐던 건 우연이 아니다. 그 속에는 지구 공전궤도의 성질과 행성운동에 대한 물리법칙이 실제로 숨어 있었고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그 물리법칙에 기반한 계산을 통해 그 속에 숨겨진 상관관계를 증명한 것이다. 파이의 값은 약 3.14입니다. 파이분의 4는 그 값이 대략 1.27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좌변의 값은 20률보다 한 27% 정도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 공전궤도의 20률 값 자체가 0.01 얼마 하는 꽤나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오차가 주는 값은 소수점 셋째짜리부터 나타납니다. 반면에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지구 공전궤도의 20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인상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죠.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이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독일에는 고젝서클이라 불리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고젝서클은 넓은 평지 위에 세워진 75m 지름을 가지는 원형 울타리인데요. 여기에는 좌우 대칭에 맞게 몇 개의 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향하는 방향은 그 지역 하지와 동지의 일출일몰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는 한반도보다 북극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일출일몰의 위치 변화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죠. 이들은 분명 태양이 어디서 뜨고 어디서 지는지를 유심히 관찰했던 겁니다. 또한 이들은 1년 중 2번 해가 정확히 동쪽에서 떠서 정확히 서쪽으로 지는 날이 있다는 사실도 역시 알았을 테고 숫자만 제대로 셀 줄 알았다면 이들 사이 간격에 약 일주일 정도의 비대칭이 있었던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고젝서클이 만들어진 시기는 기원전 4900년 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에 형성된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속엔 이미 지구 공전궤도가 타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공전궤도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계산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젝서클이 있던 같은 독일에서 케플러라는 사람이 등장해 그 타원 궤도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밝혀내는 데까지는 무려
6,0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걸까요? 만약 이 고잭 서클을 만들었던 조상들이 이 자연현상 속에 숨겨진 중요성을 간파하고 여기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구했더라면, 그렇게 케플러 법칙이 1000년만 더 세상에 일찍 나왔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랬다면 인간이 달에 착륙한 건 1969년이 아니라 969년이었을 겁니다. 챗 GPT가 세상에 나온 건 2023년이 아니라 1023년이었을 겁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그래도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은 펼쳐진 책과도 같습니다. 자연은 복잡 미묘하지만 누군가를 속이진 않죠. 그것은 매일같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그 자신의 신비를 환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인간은 그 속에 숨겨진 이 한 줄의 수식을 읽어내는 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그 펼쳐진 자연의 진실이란 것이 이 하나뿐인 걸까요? 아마도 세상에는 현 인류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자연의 비밀들이 생각지도 못한 가까운 곳에서 읽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읽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최신식 실험 장비가 아니라 자연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관찰력과 그것에 대해 끝없이 질문할 수 있는 식지 않는 호기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